붉은 사막의 상호작용에 대한 장점은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되네. 리뷰하는 키트입니다. 붉은 사막은 펄어비스가 개발하고 직접 유통한 싱글플레이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출시 직후 메타크리틱 점수나 스팀 유저 평가는 다소 애매했지만 패치 이후 현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출시 24시간 만에 전 세계 200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스팀 출시 동시에 글로벌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등 평가는 엇갈렸지만 판매는 성공적이었습니다. AAA급 오픈 월드 게임, 국산 게임의 자존심 등 다양한 수식어를 달고 나온 타이틀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단 한마디로 이 게임을 정의합니다. 갓겜. 과연 똥이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단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압도한다는 갓겜의 요소들은 무엇인지, 특히 저사양 시스템 유저들도 무리 없이 이 거대한 세계를 즐길 수 있는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붉은 사막은 윈도우 및 애플 맥 시스템을 비롯해 플스5, 엑스박스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동시 출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게임은 고사양 PC가 답이지 않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러 플스5 일반판에서 리뷰해 보았습니다. 리뷰 화면을 확인하시면 플스5 일반판이나 그와 비슷한 사양의 PC에서 어느 정도 구동이 될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구독이랑 좋아요 하나쯤은 기대해봐도 되겠지? 플스5 일반판에서는 성능, 균형, 품질 3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먼저 3가지 모드를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능 모드는 어떠한 업스케일링 기술 없이 1080p 그대로 렌더링 됩니다. 때문에 결과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게다가 60프레임이 목표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30에서 60프레임 사이를 오가며 프레임이 불안정합니다. 생각보다 성능 모드 이름값을 못하네. 균형 모드는 1280p 기반으로 FSR3 업스케일링이 적용되어 화질 면에서 훨씬 낮습니다. 또한 40프레임이 목표이며 업스케일링된 화질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균형 잡힌 화면을 보여줍니다. 품질 모드는 1440p 기반으로 FSR3 업스케일링이 적용된 화면이며 30프레임을 목표로 합니다. 앞선 두 모드에 비해 레이트레이싱 퀄리티도 더 높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품질 모드가 차라리 성능 모드보다 나은 듯 합니다. 어차피 성능 모드도 프레임이 불안정하니 지금은 균형 모드가 현실적인 선택지 같아. 플스5 프로는 PSSR2 기능 덕분에 일반 플스5보다는 더욱 나은 화질을 보여주면서도 높은 프레임 레이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과 프로 기기 간 격차가 역대급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당연하겠지만 금전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고성능 PC나 플스5 프로가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일반 플스5로도 붉은 사막의 웅장한 세계관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인게임 장면은 균형 모드로 보여드릴 텐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지는 화면을 직접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게임의 똥인 부분과 가신 부분을 보다 보면 이런 성능 걱정은 금방 날아갈 것입니다. 출시 초기부터 가장 많은 악평을 받는 조작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존 게임과 다른 문법의 키 조작이라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수십 년 게임을 즐겨온 입장에서 그런 게임은 어차피 수두룩했기 때문에 딱히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떨어져서 죽어? 키 조작은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어서 불합리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조작 복잡하다고 해서 아머드 코어 정도의 느낌을 기대했는데 내 기대치가 너무 높았나? 그보다 문제라고 느낀 점은 상호작용 UX입니다. 이런 게임에서 NPC와 대화하거나 오브젝트를 조사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붉은 사막은 이 기본 동작을 매끄럽게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상호작용 판정 범위가 꽤 빡빡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근처로 가면 상호작용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붉은 사막은 정확한 자리와 정확한 각도를 요구합니다. 분명히 근처에 있는데도 커서가 뜨지 않아서 계속 위치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 한 번 걸기 진짜 힘드네. 특히 NPC나 오브젝트가 여러 개 몰려있는 공간에서는 굉장히 거슬립니다. 아마 대상이 겹쳐서 잘못 상호작용하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판정을 좁게 설정한 건가 싶기도 한데 지금 방식은 답답함이 더 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상호작용 판정 범위를 넉넉하게 넓혀주고 디지털식으로 대상을 바꿀 수 있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상호작용 가능한 상태가 되면 NPC에게 흰색 동그라미 커서가 표시되는데 이때 십자키나 L 버튼을 이용해서 근처의 다른 대상으로 슥슥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방식처럼 말입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도 네모키로 습득할 수 있는데
있는데 이 역시 판정 범위가 너무 좁아서 캐릭터의 위치를 계속 맞춰줘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심지어 움직이는 아이템까지 존재합니다. 아, 메뚜기 날파리 진짜 미쳤냐고. 장비나 도구 전환도 처음에는 꽤 당황스럽습니다. 장비를 바꾸기 위해 휠 메뉴를 열면 해당 장비 칸을 아날로그 스틱으로 맞춘 후 L2, R2 버튼을 눌러서 교체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조작에 대한 표시라고는 고작 L2, R2 작은 버튼뿐이라서 직관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떤 칸에 어떤 장비군이 들어있는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날로그 스틱으로 특정 칸을 맞췄을 때 좌우 반투명으로 한 칸씩은 미리 보기를 제공한다거나 화면 하단에 해당 칸 장비 목록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식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처럼 조작이 악랄하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UI가 불친절합니다. 그래도 이런 건 콘솔 게임 경험이 적은 국내 제작사들은 대부분 거쳐가는 관문 같은 거니까 패치로 빠르게 개선될 거라 믿어.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단점은 메인 스토리입니다. 붉은 사막은 매력적인 세계관을 가졌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메인 스토리의 개연성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바로는 단순히 설정이 이상하다기보다는 마치 플레이어가 이미 이 세계와 인물 관계 등 맥락을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중간부터 툭 던져놓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런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별로 없는데 이야기는 마구 생략을 반복하며 진행됩니다. 아마 제작진은 플레이어가 직접 게임을 즐기면서 이런 모르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알아갈 거라고 여겼거나 혹은 스토리는 그저 거들 뿐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 후자의 시선에서 본다면 생각해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외로 게임 스토리는 그냥 넘겨버리는 플레이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솔직하게 되돌아보면 버튼 연타에서 컷신을 넘겨버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유튜브 영상도 다들 넘기면서 보잖아. 이건 스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오픈월드 게임은 스토리를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며 하고 싶은 걸 즐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게임의 개연성 없는 메인 스토리가 큰 단점은 아닐 것입니다. 메인 스토리는 대충 스킵하고 거대한 붉은 사막의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만의 스토리를 즐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붉은 사막은 서사 중심의 게임이라기보다는 시스템과 상호작용 중심의 게임입니다.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어떤 유형의 게이머인지 먼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스토리가 훌륭한 플스5 게임은 많았지만 붉은 사막처럼 할 게 많은 오픈월드 게임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반길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플스5의 여러 게임을 즐기면서 항상 불만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게임 그래픽은 좋은데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경에 멋진 나무 판자가 놓여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걸 밟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싶어서 점프해보면 그냥 벽이랑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기는커녕 그냥 단순한 배경의 일부일 뿐입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아. 마치 양자역학 같네. 플스5의 게임 상당수가 이런 식입니다. 아주 멋진 그래픽들이 게임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장애물 판정 정도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멋진 배경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거라는 의견도 있던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게이머로서는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의 정확한 발레가 바로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된 젤다의 전설 시리즈입니다. 젤다의 전설은 배경 하나하나, 오브젝트 하나하나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풀밭이 있으면 불을 질러 풀밭을 태울 수 있습니다. 풀밭을 태우면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높은 곳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써볼 수 있도록 그 주변의 높은 지형도 함께 존재합니다. 높은 곳을 오르면 또 다른 탐험이 플레이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그런 세계를 모험하며 커다란 자유도와 탐험하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저는 그간 플스5가 고성능이다 보니 오히려 그래픽이 좋은 만큼 훨씬 디테일하게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야 해서 구현이 쉽지 않은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붉은 사막을 보니 꼭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붉은 사막은 드넓은 오픈월드에서 나무를 베고 바위를 던지고 온갖 기물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멋진 그래픽을 유지하면서도 말입니다. 붉은 사막의 상호작용에 대한 장점은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되네. 게다가 이 게임은 진짜 온갖 요소를 다 버무려 놓은 게임입니다. 마치 제작진이 이렇게 말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플레이하다 보면 묘하게 낯이 익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어떤 순간은 위쳐 같고, 어떤 순간은 젤다 같고, 어떤 순간은 호라이즌 같고, 어떤 순간은 레드데드 리뎀션 같고, 또 어떤 순간은 엘든링 같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명작 게임에서 볼 수 있었던 장점들과 요소들이 잡탕밥처럼 뒤섞여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명작의 유전자들을 어설프게 흉내낸 것이 아니라 꽤 괜찮은 퀄리티로 자연스럽게 구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잡탕밥은 잡탕밥인데 그게 너무 맛있게 됐어. 붉은 사막을 계속 하다 보면 이걸 굳이 왜 되게 만들었나 싶은 컨텐츠가 즐비합니다. 그
그런데 그게 재미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은 정답 루트만 있는데 붉은 사막은 온갖 이상한 루트가 존재합니다. 그걸 플레이어가 접하는 순간 세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감각을 받습니다. 이게 말로는 쉽지만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비주얼뿐만 아니라 물리 속성, 상호작용 판정, 결과 반응까지 다 넣어야 합니다.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예상하기 힘든 일 역시 증가합니다. 시스템 충돌이나 의도와 동떨어진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펄어비스는 이를 성공적으로 해냈고 이건 엄청난 자유도와 현장감을 줍니다. 몇몇 부분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 속에서 날씨가 변화하는데 비가 오면 땅이 진흙탕이 됩니다. 단순히 그래픽만 바뀌는 게 아니라 NPC들이 비를 피해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전투 중에는 주변 기물이 파괴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단순한 그래픽적 연출이 아닙니다. 파괴된 기물을 집어 적에게 던지는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물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캐릭터가 절벽이나 나무를 타는 등 온갖 지형 판정도 시원시원합니다. 타 게임에서는 절벽이나 나무가 그저 캐릭터의 이동만 막는 요소였는데 붉은 사막이 그 답답함을 뻥 뚫어줍니다. 전투에서는 적들을 잡아 벽에 맺히거나 절벽 아래로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각 캐릭터 간 물리 판정과 상태 변화, 지형 간 상호작용까지 모두 계산해야 나올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요소 하나하나 즐기다 보면 정답 루트 외에도 여러가지 우회 루트를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집착에 가까운 미친 상호작용이 바로 붉은 사막을 갓겜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할 게 많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에 따른 보상체계도 아주 촘촘하게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재료를 수급해달라는 간단한 퀘스트입니다. 퀘스트를 완료했더니 가방의 크기를 늘려줍니다. 숨겨진 유적을 발견하면 독특한 외형의 장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캐릭터의 성장에 관련된 보상을 주며 플레이어에게 끊임없이 상호작용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보상들을 모아 장비를 강화하거나 캠프를 성장시키는 맛도 일품입니다. 과연 조작감과 스토리는 똥이지만 상호작용과 컨텐츠는 진짜 갓이라고 할 만해. 이 거대한 붉은 사막의 세계는 스토리를 스킵하더라도 마치 생물처럼 플레이어의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해줍니다. 패치가 쌓이면서 이 시스템들이 더 다듬어지면 과연 얼마나 좋아질지도 기대가 됩니다. 패치 이야기를 하니 붉은 사막에 쓰인 펄어비스의 자체 엔진인 블랙스페이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붉은 사막은 언리얼 등 상용 엔진을 쓰지 않고 자체 개발한 블랙스페이스 엔진을 사용하면서 개발자가 원하는 내용을 크게 반영한 모습입니다. 다만 상용 엔진에 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최적화나 마감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별개의 이야기지만 블랙스페이스 엔진이 기존 상용 엔진에 비해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후문이 있으니 앞으로 발매할 도깨비 등의 게임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블랙스페이스 엔진이 구현한 압도적인 그래픽, 광활한 오픈월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호작용, 방대한 컨텐츠와 그에 따른 보상 체계 등은 이 게임의 장점입니다. 불편한 조작감과 개연성 없는 스토리는 이 게임의 최대 단점이지만 장점이 이런 단점을 압도합니다. 만약 오픈월드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미친 자유도를 느끼고 싶다 하는 분들은 게임을 구입해 즐기셔도 후회가 없을 겁니다. 스토리 중심의 몰입감을 원한다면 이 게임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특히 초반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의 첫인상이 중요한 분들은 심사숙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부만 잘 넘어가면 이상하게 계속 손이 간단 말이야. 그리고 요즘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정도 방대한 분량의 AAA급 콘솔 게임을 한글 자막은 물론 한국어 음성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래된 게이머로서는 큰 감격입니다. 물론 완벽한 현지화를 보여준 위쳐 시리즈 등 훌륭한 선례들이 있었으며 붉은 사막이 처음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작품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꽤 큰 장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성 가득한 한국어화 게임들이 많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붉은 사막은 펄어비스의 첫 번째 콘솔 게임이고 첫 시도만에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똥갓겜이라는 표현이 나온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단점을 넘어서는 매력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실제 플레이 해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펄어비스 개발자들은 MBTI가 I인 사람들만 있나 봐. 사람한테 말 거는 건 이만큼이나 어렵다는 걸 표현한 거지.